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성심성의껏 나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돈 벌어주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있는데 내가 문제라니요. 기분 나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 애가 삐뚤어진 게 내 때문이라니. 아니에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사실은 저도 이제 자녀를 셋을 키우지만요, 제가 강의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예. 제가 사실은 18일 날 저걸 들었어야 돼요. 부부간의 고통처리법. 제가 들었어야 돼요. 제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듣는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듣는다고 잘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들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간의 어떤 지혜들을 주시고, 또 우리가 왜 이런 갈등들이 생기지?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에요. 대학생 아들입니다. 대학생 아들인데 여고생을 사귀어요. 둘이 사귀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귈 수 있는 일이죠. 뭐 둘이 잘 사귀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이 볼 때 이 아들이 여자애하고 어디 가면 안 될 때를 가는 것 같아요. 좀 못되게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신앙도 있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니까 나름 열려있는 어머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여자친구 사귀지? 예, 사귀어요.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 엄마가 먹을 것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일단 이제 남자친구 엄마가 나를 이해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 모르게 사귀지 말고 여자친구 집에 내려와서 인사도 시키고, 이젠 밖에서 어디 이상한 데 나가서 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놀아. 집에서 텔레비 보고 뭐 집에서 집에서 영화도 보고 뭐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엄마 정말 그래도 돼? 그래도 되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시도 때도 없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계속 웃었죠. 웃다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엄마도 계속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둘이 그럼 있어라 이러고 나가서 볼일도 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둘이 어쨌든 이제 방에서 이제 성관계를 한 이런 어떤 정황들을 발견하신 거예요. 어머니들의 눈치는 대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렇다고 이걸 가만히 있자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다고 또 헤어지라고 한다고 헤어질 것 같지도 않은데, 집에 오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어디에 다른 데 가지고 딴 데 가서 나쁜 짓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집에 늘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아빠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믿음의 가정, 독실한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그것도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자매집 가정도 이제 집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신앙이 있는 가정이라니까 부모님들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오셔서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대신에 화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화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같이 대화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다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약속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잤다 안 잤다 이런 어떤 행위나 결과만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잤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뭐 안 잤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의 인생에 유익하도록 길을 제시해 줄 거냐가 부모의 역할이지, 이걸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교정해서 다시 길을 제시해 주고, 만약에 안 했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연애를 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이걸 가지고 벌을 내리거나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아버지가 아시면 노발대발 하겠지만 부모님 꼭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을까요? 안 데리고 왔을까요? 네. 다시 저희 교회를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 그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중고등부 때는 임원도 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의 가치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하고요. 자기가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잔이 많이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 안 하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임원이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절대로요.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기의 아이에 대하여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아이한테는 안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이를 보는 눈에 있어서는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 애라서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도 내 애는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그러나 모든 실수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아이에 대해서 나는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 아이는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몰라, 우리 엄마는 날 몰라, 우리 아빠는 날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요 원래 그런 아이입니다. 원래 그런 아이였는데 어머니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그런 아이인데 아버지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또 아멘을 아멘을 하요. 원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도요. 우리 아이도 원래 그런 아이입니다. 원래 기회만 생기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고 저고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죄의 유혹만 생기면 그게 중고등부 임원을 했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교회를 한 번도 빠졌든 안 빠졌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원래 안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남녀공학이 되면서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만약에 우리 자녀가 다닌다 라면요. 우리 이게 아마 남자 아버지들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남중 남고는 거의 음란함의 메카입니다. 네, 진짜 남중 남고는 애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음란한 이야기 아니면요. 대화가 거의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음란한 곳이에요. 특별히 남중은 그래도 좀 나은데 남고 여기는 거의 군대 수준으로 여자를 밝히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남고에 교목으로 좀 있어봤거든요. 예, 이거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어요. 신앙 부장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한 애들 투성이에요. 늘 하는 얘기들이 그냥 음란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미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있다고요.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 아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큰아들이 5학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반에 남자인데 친구끼리 서로 이제 고추를 서로 빨아주는 애들이 있어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이상한 얘기 어떤 여자 가슴 이야기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한대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러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고추를 만지고 있대요. 자기는 더러워 죽겠대요.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뭐랬는데 근데 걔는 선생님 말도 안 들어.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 어머니가 경산이 아니고 대구까지 합해서요. 경산과 대구를 합해서 제일 큰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 무슨 중앙교회라고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동네에서 매일 전도지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자녀는요. 이제 선생님이 알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냐라는 식이에요.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잘 교육을 해주시면 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 뭘 부모님한테 전화까지 하고 그래요. 우리 애니까 선생님이 잘 맡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고 하는 전도와 교회를 향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사실은 청소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리고 난 굉장히 멀리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 아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면 혹시 여기서 예.
대학 입학 후에 이제 2015년 청소년 통계 자료집에 의하면 대학 입학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할 수 있느냐 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같이 사귀고 같이 자고 같이 자취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랑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라고 말한 친구들이 47%. 혼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고등학생이에요. 35%.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친구가 11%. 부모의 노후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장남이 책임져야죠. 당연히 아들인 제가 책임져야죠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아니고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돼요 라고 말한 친구들이 46%. 초록색입니다. 그래도 자녀가 책임져야죠 라고 말한 친구들 38%.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16%. 교회 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요, 대학을 가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4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5%는 절반이 넘는 친구들은요, 내가 지금은 엄마 아빠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대학을 딱 가는 순간 나는 이제 성인으로서 종교의 자유권을 누리며 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여 갈 테니까 부모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어디 저기 멀리 자취할 수 있는 곳이나 기숙사로 들어가서 엄마 주일날 교회는 갈게 이러면서 교회는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즉 신앙을 버리고 살겠다,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지금 55%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하냐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분위기와 사회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 가치관은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고요, 자녀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성경적인 이성관계나 성경적인 성교육이나 성경적인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도 못한 채로 그대로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아유, 얘네들을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새벽 기도에 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가 늘어나냐면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잔소리가 늘어나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제2의 삶은 내가 컨트롤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반대적으로는요, 요즘에는 군대에도 부모님들의 전화가 부대장한테 온대요. 우리 그 군대에 계신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늘 미치겠다고 저한테 상담을 해요. 이번에 신병에 있는 거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일주일에 2번씩 전화 온대요. 우리 아들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나요? 내일 식단에 뭐가 되나요? 훈련을 며칠 나간다 그랬죠? 그게 부대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온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체력이 약해서 구보를 많이 시키지는 말아주세요. 이번에 부대에 유격 훈련이 있다던데 아이가 걱정이 됩니다. 빼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부대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온대요. 심지어는 신문기사에 보니까 취업을 하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엄마가 회사로 전화가 왔대요. 몇 시에 가나요? 뭐뭐 챙겨서 보내야 되나요? 준비물은 뭔가요? 며칠 날은 아들이 일이 있어서 빨리 와야 되는데 교육에서 좀 빼주세요. 엄마가 회사로 전화가 온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님이 자녀의 가치관을 형성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녀의 가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어느 길로 가고 이런 실수를 했어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돼. 그 방향, 즉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야. 네 엄마 말만 들으면 돼, 네 아빠 말만 들으면 돼. 내가 자녀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뭐냐면 무엇이 정말로 더 가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시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보다는 가족이 더 가치가 있어. 쾌락보다는 너의 순결이 더 가치가 있어. 세상의 성공보다는 신앙의 승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즉, 그 가치들을 비교하여 옳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관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이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겐 너밖에 없어, 너 말고는 내 삶에 낙이 없어, 너는 절대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돼. 즉, 가치가 돼 있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말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지켜줄게.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 아빠 말만 들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녀를 사랑하는 말 같지만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한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열매는 다 네 거잖아. 하나님 거 아니잖아. 네 거잖아. 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세상이 네 말을 들을 거야. 잘 될 거야. 삶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내 것이 있냐라는 거죠.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때는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이런 종이 같은 건요, 이거 찢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거니까요. 이걸 찢었다, 이게 뭐 값이 비싸든 안 비싸든 상관없이 이걸 찢었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 거니까요. 제 맘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를요, 제가 만약에 부수고 간다, 아니면 이 컵을 깨뜨리고 간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게 아니거든요. 제 맘대로 안 됩니다. 내 게 아닌 건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요, 내 맘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키우지만, 내가 양육을 하지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자녀로 선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결에 맞게 양육하라고 나한테 청지기적으로 맡기신 것이지, 내가 낳았다고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낳았고 우리가 키웠고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내 뜻대로 잘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해야 돼요. 저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말로 자녀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장 속상하고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는 묻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 어머니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가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했죠. 얼마나 똑똑하고 율법사고요. 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 따게 해주려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난자면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인맥을 동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 감옥에 갇히고요, 전도여행 떠난다 그러고요, 40에 한한 가마매를 몇 번이나 맞고요, 결혼도 안 하고요, 나중엔 감옥에서 순교당해서 죽어요. 이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그런데 성경에 바울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런 아들을 볼 때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바울을 말리려고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 된 거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 이걸 누가 말하겠어요. 저는 언젠가 한번 소설 한번 써보고 싶어요. 바울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설로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약간 문제를 키우기 시작하면요, 그때를 사춘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이제 생각이 좀 안 맞고 계속 나한테 대들고, 이제 6학년쯤 되더니 저희 아들도 이제 약간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로 와 쉽게 이랬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 이랬더니 목사가 사람을 패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내가 지금 아빠지 목사야? 아빠는 목사 아닌가? 목사가 아빠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얘가 이제 드디어 나한테 대들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게 맞을 만한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가, 그래 뭐 맞을 만한 일은 아니다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때린 건 아니잖아. 때리려고 손만 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뭐 때리려고 손 든 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무마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얘하고 나하고 의견의 충돌이 계속 생깁니다. 내가 가자는데 안 간다 그러고요, 친구한테 간다 그러고요, 뭐 한다 그러고요. 계속 이제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한테 사춘기가 왔어요.
이런 말을 쓰죠. 사춘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사춘기가 뭐냐면 봄 사자에 생각할 사자에 봄춘자 이제 기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즉 인생에 있어서 이제 사춘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꿈꾸는 봄, 내 인생엔 이제 이런 봄이 올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봄의 기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봄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봄하고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봄하고 뭐예요?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때부터 뭐냐면 의견의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의견의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제 살펴볼 건데, 자녀들은 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은 과연 적일까 아군일까? 분명히 어떨 땐 잘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내 새끼고 막 너무 이쁜데, 어떨 때는 그냥 원수 같고, 어떨 때는 우리 애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기 옆집에 사는 저 집사님의 아들이 우리 애였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분예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요, 이제 학생들한테 심심하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천국이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지옥이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잘하면 상품을 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뭐 경쟁이 없는 곳, 여자들이 뭐 다 비키니를 입고 다니는 곳,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뭐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곳. 천국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참 재밌었던 건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반에서 몰표가 나왔습니다. 몰표가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걸 쓴 거예요. 그걸 썼는데 지옥이 뭐냐면 앞을 봐도 엄마가 있고 뒤를 봐도 엄마가 있고 옆을 봐도 엄마가 있고 어딜 봐도 엄마가 있는 곳. 얘가 지옥이래요. 여기 봐도 엄마가 와 지옥 같고요. 여기 봐도 엄마가 와 지옥 같고요. 어딜 봐도 그 심지어는 이제 그 교실에 공부하는데 교훈이 뭐냐면 엄마가 보고 있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갑자기 그걸 보고 막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굉장히 속상하죠. 내가 이 애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지 아플 때 늘 병원 데리고 가고 지 잡고 울고 뭐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엄마를 지옥의 수문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막 머리 셋 딸린 그 개, 지옥을 지키는 켈베로스라는 개가 있거든요.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모성의 대명사 엄마가 어느 날 애들이요 계모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는 계모 같아요. 왜? 핸드폰 바꿔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바꿔주지 않아요. 그런 친구는 주로 저한테 맞습니다. 예. 그런 거 가지고 네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를 계모라고 부르나 이놈 가스나야 이러면서. 네가 엄마를 계모라고 부르려면 네가 신데렐라가 되든가, 지는 신데렐라가 아니면서 엄마를 계모라고 부르는 이런 논리에 맞지도 않은. 여러분,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들의 말투 속에서 자기의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요, 사실은 부모님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엄마는 계속 이래요. 우리 아빠는 계속 이래요. 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노의 말들이 계모 같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뭐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부모 세대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분노를 쌓아가기 시작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즉 자녀들이 점점 노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변해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애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커가면서 저렇게 됐어요.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변해가는 기대 때문이에요.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고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이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얘기해줘요.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 말 믿으면 큰일 난다.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고 튼튼한 애들이다. 먹는 건 정말 많이 먹고 운동도 정말 많이 하고 놀기도 정말 많이 노는데 공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부 못하고 튼튼한 거죠. 얼마나 부모님들이 속 썩는 애들인데요. 뭐 공부 못해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거는 내가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뭐 아프고 못 일어나고 뭐 아니면 막 어디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고 아니면 뭐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공부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살이 한 막 20kg 이렇게 빠질 때 엄마가 옆에 가지고 아유 공부 못 해도 되니까 튼튼하게만 자라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요즘 애들처럼 튼튼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처럼. 그런데 그걸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분명히 엄마가 옛날에는 야 신앙이 최고다. 뭐 공부 좀 못해는 어떻노? 믿음이 최고지. 그리고 네 튼튼한 게 최고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야. 나는 우리 아들이 제일 사랑스러워. 라고 이야기하던 우리 어머니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변하는 거예요. 야, 네 아무리 예수가 좋고 신앙이 좋기로서니 내일 월요일 시험인 아가 주일날 그래 교회 붙어 있으면 웃잖아. 야 임마 그 지금 성경이 눈에 들어오나 이만 엄마가 니라면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겠다. 그럼 아빠는 옆에서 알아서 하게 놔둬 막 이러면서 뭐 교육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죠. 시험 기간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 이러면 이제 하나님도 공부 열심히 사용한 사람 사용하는 거지 니처럼 노는 사람 어떻게 사용해?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 봐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막 이러고 막 다니엘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알아?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처럼 공부해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공부 안 했거든요. 어부였고요. 막 물고기 잡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은 그때 등장하지 않아요. 예. 이제 그렇게 엄마가 기대를 하다가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또 좀 달라지시죠. 성적표 이렇게 보시면 최선을 다했나? 네,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이 성적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성적인데도 부끄러움이 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난 모르겠다. 너가 아빠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이제 아빠가 얘기해요.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응, 수고했어.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뭐 이래요. 아빠한테 얘기하라 그랬으면서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뭐 당신은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고 해요. 사실은 아버지들은요 자녀 양육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이건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7%인가 그래요. 어머니 신앙을 이제 본받아서 삐뚤길로 가다가 또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 22위가 누구냐면 20몇 %인데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선생님들 아니에요. 교회 선배, 친구들입니다. 교회 친구와 선배들이 자기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줬고요. 그 다음에 17%인가 11%가 교역자, 교회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아버지는요 3% 나왔습니다. 내 신앙과 나의 삶과 어떤 나의 믿음에 영향력을 준데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얘기한 친구가요 100명 중에 한 3명. 이제 우리 아버지들은 주로 이제 딸하고는 좀 다른데 아들을 볼 때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것도 못하면 세상 이 험한 세상 우째 헤쳐나간다고 당신도 뭐 좀 적당히 하고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 사이에 끼기 싫어해요. 그 사이에 끼기 싫어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자녀 양육 어머니가 맡고 있어요. 여기 우리 자녀들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거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뭐 예를 들면은 엄마가 네 엄마한테 뭐 할 말 없나? 이러면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혹시 이건가? 그거예요. 예. 이걸 엄마가 어떻게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내한테 할 말 없나라고 얘기할 때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네 아빠한테 뭐 할 말 없나? 없는데요. 이러면 아버지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네 뭐 아빠한테 할 말 없나? 없는데요. 이러고 이제 그냥 아버지 사실은 이건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들도 우리 아내분들이 여보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설마 이거 아니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가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 이러면은 그 얘기든 아니다 할 말 다 해요.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거고요. 엄마들 무서운 존재예요. 다 알고 있어요. 엄마 도서관 다녀올게요. 라고 나갔어요. 근데 남자친구를 만난 거죠. 10중 8구 엄마한테 들킵니다. 이거는 뭐 엄마한테는 거짓말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뭐 거짓말 탐지기에 탐정에 형사에 검사에 판사까지 다 아는 존재예요. 무서운 엄마들입니다. 엄마 네트워크는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남자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뭐 누가 운전하다가 그걸 봐요. 누구 엄마 뭐 이런 전화해. 아이고 걔 지금 어떤 남자하고 영화 보러 가던데 막 이러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 지금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고 그럼 직접 와서 확인해 보든가 막 이러면 이제 엄마는 또 당장 가죠. 당장 가가지고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저 남자친구하고 막 이렇게 둘이 막 이렇게 길 가는 걸 이렇게 길 건너편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보죠. 보면서 엄마는 전화를 합니다. 딸. 그럼 딸은 또 아유, 엄마 왜 막 이래요. 도서관 있는 것처럼 연기한다고. 그럼 또 엄마들은 니 지금 도서관 안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가지고 어디야 이럽니다. 그럼 또 우리 순진한 자녀들은 도서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랑 같이 있어? 누구랑 같이 있기는 그냥 뭐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지 도서관에 뭘 누구랑 와. 이제 이쯤 되면 엄마가 이제 밝히죠. 이놈 가스나야. 죄송합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놈 가스나야. 지금 네가 어느 때인데 연애 지르고 지금 네 남자친구하고 있는지 모르는 줄 알아? 어디서 기생 오래비같이 생긴 남자랑 지금 뭐 하는 거고?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지금 고3인데 남자하고 사귀면서 엄마한테는 어디 도서관을 가? 야, 뭐 천불이한데 엄마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하는데 니는 엄마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가 이놈의 가스야 하고 막 전화기에 퍼부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변해가는지.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엄마의 전화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뭔데요? 물어요. 엄마한테 엄마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나오는데 막 뭐 친구만 쓸데없는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서 기생오래비 같은 남자 만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그러지 마. 얘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야. 여러분 갑자기 어머니도 이해가 확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갑자기 엄마들 마음이 싹 녹아요. 처음에 막 어디 기생오래비 같은 거하고 사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다가 얘가 전교 1등 하는 애야 얘기 딱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요. 우리 딸. 걔가 전교 1등 한다는 걔야. 그럼 걔야. 이러면은 아유 어쩐지 애가 좀 야 다음에 한번 집에 한번 놀러와 데리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쩐지 애가 말쓰가기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 그런 애랑은 친하게 지내야 해. 역시 우리 딸이다. 적당히 놀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와. 올 때 전화해. 기다릴게. 뭐예요 여러분? 기대가 바뀐 거죠. 기대가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기대가 나한테 있었습니다. 나한테 내가 뭘 하는 나에 대한 기대. 즉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의 관심사가 뭔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애 갖다 줘야지, 뭔가 좋은 걸 보면 우리 애한테 보여줘야지, 우리 애한테 소개해줘야지. 우리 애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우리 애는 앞으로 자기가 무슨 꿈을 가지길 원할까? 그 관심이 자기한테, 그 기대가 자기한테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 기대가 바뀝니다.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받는 성적, 내가 가진 취미, 니 와 그래 만화책을 보노? 니 뭐 그 징그럽게 무슨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노? 니 와 아가 이상한 뭐 그런 장난감지 다크나고 뭘 그 장난감을 사고 그러노? 내가 사귀는 친구들, 가는 사귀지 마라. 가는 사귀라. 내가 입는 옷, 니 여자가 옷이 그래 짧아 되겠나? 니 남자가 그래 여자처럼 옷을 입고 다녀야 되겠나? 내가 하는 말투, 니는 맨날 첫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게임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컴퓨터를 쳐버리던가 해야지. 왜 컴퓨터를 하고 있는지, 네가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뭔지, 나의 마음을 옛날에는 지금 우리 아들 컴퓨터 통해서 뭐 하고 있어? 이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내 행동에 대해서만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즉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조정과 통제를 위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네 여기 좀 앉아봐라.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이때 이 말은 진짜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자는 게 아니라
요즘 앉아봐라. 엄마하고 대화 좀 하자. 결국 이 대화의 결론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지 마라. 알겠지? 우린 대화한 거다. 약속한 거야. 엄마와의 약속은 지켜야 해. 이게 무슨 대화예요? 예? 조금 예의 바른 협박이죠. 예, 예의 바른 협박을 하는 거죠. 말은 대화체인데 얼굴은 명령인 거죠. 부모님들의 기대가 나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옮겨져 간 거예요. 이때 자녀들은 실망을 합니다. 분명히 엄마가 내가 도서관 안 가고 엄마한테 거짓말했으면 엄마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 화난 걸로 끝나야 되는데 전교 1등 하는 애랑 나온 건데 그럼 괜찮아. 내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행동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의 기대가 나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것들로 옮겨지는 거죠. 여기서 자녀들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제 애들이 몇 명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녀들도요. 부모님 세대에 변해가는 기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의 기대가 왜 나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것들로 바뀌어지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무슨 한번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질 때쯤 되면, 즉 중고등학생이 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40대에서 50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40대에서 50대 중반 정도가요. 이때가 사회생활로 보면 뭐 사오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능력이나 빽이나 실력이 없으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불안한 나이입니다. 위에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밑에 사람을 또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눈치를 봐야 되고 중간에 약간 끼어 있는. 그래서 30대가 되면 직장에서 잘려도 할 게 있어요. 아직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30대 때 뭐 새로운 일을 도전하면 되지 뭐. 하다못해 뭐 아니면 내가 뭐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뭐 치킨이라도 튀기면 되지 뭐. 뭐 지금 내가 안 돼 뭐 때려치고 새로운 거 하면 되지 뭐. 택시 운전이라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40대에 딱 접어들면 이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노? 괜히 그런 불안함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생각합니다.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아직은 젊다 생각하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40대, 50대 그 일만 계속해서 10년 넘게 해오면 이제 그 일에서 도태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살게 되죠.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가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생각합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부모님이 좋아서 그렇게 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자녀들 급식비도 내고 학원비도 내고 밥도 사주고 외식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해요. 내가 우리 아이 자녀를 책임져야 돼 라는 마음과 또 하나 든든한 백이 되어주지 못한 미안함. 이게 부모님 마음에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이렇게 눈치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눈치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고 좀 더 나보다는 나은 자리에 나보다는 높은 자리에 가서 마음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노?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노?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나처럼 살게 될까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도 니는 나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살아야지. 너는 우리 가정보다 조금 더 나은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나? 라는 말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공부해라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즉 더 나은 배경을 허락해 주지 못한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대가 변해 가더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화를 낼 때엔 우리 부모님들은 내 기대가 자녀에게서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다시 내 자녀한테로 관심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만 해도 관계가 좋았는데 왜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요, 일생에 거친 애착과 분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이제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가정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사춘기 때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할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와요. 교회 오면 이제 정교인 체육대회 같은 거 가잖아요. 정교인 체육대회 가면 구역끼리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구역끼리 밥을 먹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영범아 이쪽에 와서 이거 먹어라, 이쪽에 와서 이거 먹어라,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사실 이 생각이, 즉 쉽게 말하면 애착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부산에 하나로 모일 일이 생겨서 부모님이 이제 이 교회 등록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혼자 다니던 교회에 부모님이 오니까요, 불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길거리에서 좀 잘못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경찰서 가서 저를 이제 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죠. 우리 애가 원래 착했는데, 원래 안 착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애가 원래 착했는데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저래 친구들하고 싸우고 지금 경찰서까지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에 불러요, 저를. 영범아, 뭐 좀 부모님의 마음 알겠죠? 저쪽을 기도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 받았어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갔더니, 영범이는 경찰서 갔다 왔다며. 예, 장로님이 또 불러요. 영범이는 경찰서 갔다 왔다며. 예, 권사님이 불러요. 영범이니 그러면 안 된다. 왜요? 경찰서 갔다 왔다며.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영범아 내 좀 보자 이래요. 예, 네 경찰서 갔다 왔다며. 여러분, 1년 동안요, 저는 경찰서 한 번 갔다 왔거든요. 나중에 교회 뭐라고 서면 또 갔다 왔나? 그 정신 못 차려가지고 제가 한 경찰서를 한 수십 번 드나드는 무슨 폭력범처럼 교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에 가면 또 엄마한테, 엄마 도대체 교회 가지고 뭔 얘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진짜 내 엄마하고 따로 교회 다닐 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제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따로 교회 다닐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 뭐 이러다가 엄마하고 막상 교회 가다니까요, 다시 분리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와의 분리와 애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뭐 애들 얼굴만 봤다면 그냥 막 속상하고, 진짜 어디 우리 옆집 집사님 집 애하고 바꾸고 싶고, 쟤는 아무리 봐도 아무런 흠이 없는데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잘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얘가 잘 때 보면 예뻐요. 그냥 우리 애가 잘 때 보면. 근데 깨면은 원수 같아요. 예, 그냥 하여튼 그래요. 왜냐하면 분리와 애착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애착이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 하면, 둘 중에 누가 아플 때입니다. 아프면 아무리 원수 같아도요, 막 애착이 막 일어나요. 근데 서로 마음이 이해 못해가지고 고함 지르고 막 이상한 말 막 하고 막 나쁜 말 막 할 때는요, 그냥 진짜 원수 같아요. 사실은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덜 나쁠 때,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요, 기분 더 나빠요. 막 분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이 애착과 분리의 반복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요, 반드시 힘의 흐름이 생깁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이건 이제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전 처음 보는데, 악수를 딱 하는 순간,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하는 순간, 왠지 내가 조금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 사람이 왠지 좀 높이 있는, 처음 보는데, 심지어는 나이가 똑같은 동갑인데 친구인데, 앞으로 우리 친구하자 이러는데 왠지 얘가 좀 더 세고 잘난 것 같고 내가 약간 좀 못난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디 가서 그냥 처음 보는데 내가 약간 위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약간 낮은 것 같은. 그리고 둘이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덧 누가 주도를 하고 있고 누구는 듣고 있고. 이게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요, 반드시 힘의 흐름이 생기게 돼 있어요.
힘의 흐름이. 즉 이렇게 만나면 이쪽에서 힘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힘의 흐름이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여기는 계속 얘기하고 여기는 계속 듣고 있는 거고요. 힘의 흐름이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한쪽이 대들지도 못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말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사실은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른쪽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독재주의 같은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랄까 민중이라 할까요? 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비슷비슷해지면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일 땐 여러분들이 편했는 줄 알아요? 힘이 내가 훨씬 셌거든요. 이 힘의 흐름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흘렀어요. 내가 아는 것도 더 많고 힘도 내가 더 세고 공부도 내가 더 많이 했고 네가 뭘 물어봐도 내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때 뭘 느끼냐면 편안해요. 그냥 아플 때 잘 봐주고 밥 잘 차려주고 이러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문제지에 있는 뭔가를 묻기 시작할 때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키도 나보다 더 커요. 엄마 옆에 와가지고 엄마 이만하네, 에이 뭐 이러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빠요. 지금 6학년이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래요. 지가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나보다 크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가 아는 것도 많아져요. 힘도 더 세요. 엄마가 때리면 갑자기 팔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만하세요 막 이러고. 그럼 저 엄마는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막 분에 차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딱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최고의 갈등 시기가 옵니다. 힘이 비슷비슷하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인정해야 되다시피 힘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즉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힘이 약해지고 우리 아들 딸들은 점점 힘이 강해지고 이 상태가 되면 또 편안해져요. 엄마 이렇게, 아빠 이렇게 내가 이런 거 해줄게.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됐는데도 내가 왜? 나는 아직 힘이 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이 갈등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갈등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애는요, 내가 어릴 때 확실하게 잡아놔가지고요, 아마 사춘기든 고등학교 때는 뭐 끄떡 없어요. 아직도 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천만에요. 결국은 이 순간이 옵니다. 그게 군대를 갔다 와서든 청년 때든 심지어는 결혼해서든 어느 날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한테 대들게 됐지? 며느리 때문이야. 며느리가 우리하고 결혼하더니 분명히 이간질해가지고 나한테 대들게 만든 거야. 아니요. 애가 이제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그동안 막 눌려가지고 살아오다가요, 두 사람 이상이 모니까 좀 반드시 힘의 흐름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에서는요, 이 비슷비슷해지는 시기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비슷하고, 부모님의 힘과 내 힘이 비슷하고, 부모님의 뭐랄까 논리와 내 논리가 어느 정도 맞서서 붙을 수 있는, 이제 그 상태가 중3에서 고2.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인생을 살면서 자녀와 제일 많이 싸우고 부딪혀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이때 뭐가 길러지냐 하면 가치관이 길러집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가치관을 싸우면서 배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아마 나는 우리 엄마의 저런 모습 절대 갖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자녀 키우다 보면 말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저보다 우리 엄마가 하던 거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절대로 닮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뭐 하는 말투나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투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밥 남겼을 때 밥 한 토를 농부가 길러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줄 아나? 이 밥 한 토를 아낄 줄 아는, 이제 어릴 때 이 말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밥을 남기더라고요. 이 밥 하나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 결국은 뭐예요? 그 가치관을 담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언제 길러지냐면요, 싸우면서 길러졌어요. 이때가 사실은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시기가 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면요. 당연히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잠깐만요. 당연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치관이 길러주는 타이밍이 와서 나는 가치관을 길러주고 싶어서 싸웠는데 왜 싸우고 나서 기분이 꿀꿀하고 안 좋을까? 왜 상처뿐일까? 라고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상담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나름대로 정리하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이기는 방법이. 뭘 하면 이기냐면요. 무기를 쓰면 이깁니다. 자, 힘도 비슷해요. 논리도 비슷해요. 우리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진짜 우리 애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제 말로도 못 이기겠어요. 왜요? 막 무슨 문제로 싸웠는데 어디 엄마한테 눈 동그랗게 들고 대드노? 우리 얘기했더니 눈이 동그랗지 네모났나? 세모났나? 엄마 눈이 동그랗지 그럼 내가 눈을 별표로 뜰까? 어떻게 뜰까? 눈을 어떻게 뜨길 바라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눈이 동그랗지 그럼 네모네요 세모네요. 눈은 모두 다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기를 쓰면 돼요. 그 무기가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무기가 뭐냐면 죄송해요. 권위와 통제라는 무기입니다. 권위와 통제라는 문제. 아무리 자녀가 똑똑하고요. 아무리 자녀가 막 뭐 어떤 논리적으로 대들고 아무리 뭐 해도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 이런 말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 이런 말 한마디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네가 아버지한테 그래 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 자녀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이 문제가 아무리 자기가 옳은 문제였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 어른,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분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요. 사실 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져요. 동시에 부모님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냐면 통제입니다. 통제.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내가 뭐 억울하고 뭐라고. 앞으로 외출 금지. 당하면요. 왜 내가 왜 외출 금지해야 돼? 외출 금지. 앞으로 학교 딱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나가지 마. 에이씨 이러고 끝이에요. 그럼 거기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뭐 이걸 따지고 막 얘기하다가 말싸움이 안 된다 싶으면 결국 무기가 튀어나와요. 공부시키고 뭐 해놨더만 엄마한테 대들라고 그래 공부했나? 그 엄마 이겨 먹어서 좋겠다. 네 엄마 이기니까 좋나? 어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뭐 앞으로 네 핸드폰 내놔. 앞으로 게임 가지고 엄마 게임을 해야 될 말이 어쩌저지. 핸드폰 내놔. 하지마. 끝. 여러분 이러면 이제 싸움이 끝이 나요. 그럼 이제 싸움이 끝이 났는데 속이 상하죠. 여기 무슨 가치관을 심어준 게 아니거든요. 무기를 쓴 거죠. 그럼 자녀들도 무기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권위와 통제라는 무기를 쓰기 시작하면요. 자녀들은 무슨 무기를 쓰냐면 반항과 침묵이라는 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약간 마음을 좀 넓게 가셔야 될 게 우리 애가 갑자기 막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떼 키워 이러고 문 팡 닫고 막 방에 들어가지고 음악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에에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무기를 쓰고 있구나 하하하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저게 어디 버릇없이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무기를 썼기 때문에 걔도 지가 가진 무기를 쓰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가진 무기가 뭐냐면 침묵입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아무 말 안 하고요. 가서도 아무 말 안 하고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말도 안 하고요. 엄마가 밥 차려놨는데 그 차려놓은 밥을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 밥 차려놨는데 내가 무시하고 나왔다. 엄마 속 되게 상할 거야. 막 이러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는 저 배고플 때 밥 안 먹고 가라 막 나오고 얘기하는데 자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항과 침묵이라는 무기를 쓴 거거든요. 제가 우리 애한테 물어요. 우리 애한테 이제 그런 애들한테 물어요. 배 안 고프더나? 고프죠. 좋겠다 임마. 그래가지고 배 쫄쫄쫄쫄 굶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가 차려놓은 밥 안 먹고 갔다고 이제 속상해 있고 저는 이걸 뭐라고 해요? 상처뿐인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요. 반항과 침묵이라는 무기를 쓰거나 아니면은 권위와 통제라는 무기를 쓰면요. 사실은 싸움은 끝이 납니다. 싸움은 끝이 나는데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가치관의 이양이라든지 길을 제시한다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남지 않고요. 그냥 싸움으로 끝이 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무기 말고 도구를 쓰라는 거죠. 도구. 싸움에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힘의 이양이라는 겁니다. 힘의 이양. 우리 뭐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집을 오면 이 그 창고에 열쇠를 시어머니가 쥐고 있죠. 시어머니가 쥐고 있다가 그냥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가 힘이 여기 있고 며느리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며느리는 점점 그 가세에서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에 왔을 때 계속해서 부딪혀요. 막 이런저런 부딪히는 일이 생기다가 이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큰 결단을 하고 넘겨주는 게 뭐냐면 그 창고 열쇠입니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뭐냐면 힘의 이양인 거예요. 힘의 이양.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거의 대부분 남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싸우는 문제가 핸드폰 많이 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요. 저희 아이도 거의 뭐 핸드폰에 뭐 중독 수준이라고 할까요? 뭐 그까지는 아니지만 핸드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요 하루 종일도 그걸로 게임할 수 있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게임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과 채팅과 이게 뭐 모든 대화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을 1시간 했어도 게임 1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분은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나눈 거예요. 얘기를 하고 막 이제 서로 채팅하고 니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런 걸 나눈 거예요. 보통은 핸드폰 하지 마. 나 언제까지 할래? 사실 이건 뭐냐면 권위와 통제예요. 힘의 이양은 이런 거죠. 지금 8시 43분인데 9시까지만 해라. 9시까지 하고 딱 꺼. 9시까지 안 끄면 내일은 핸드폰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핸드폰 통제에 대한 힘이 나한테서 우리 아들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아들이 계속해서 핸드폰 하다가 시계를 봐요. 시계를 보다가 9시가 딱 되면 꺼요. 왜냐하면 내일도 하고 싶거든요. 이게 뭐냐면 힘의 이양이에요. 그럼 저는 칭찬을 해줘요. 오, 아들 껐네. 역시 우리 아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야, 근데 게임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나온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뭐 특별히 할 건 없었는데 50분쯤에 끝났는데 그래도 9시까지 아빠가 하라 그래서 9시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뭘 길러가냐면 책임감을 길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해야지. 그리고 9시 5분까지 만약에 하는 날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 날은 핸드폰을 못하게 해요. 이건 단순히 권위라든지 통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뭘 배워가냐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핸드폰은 내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게임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게임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물어요. 어떤 게임은 몇 판을 했느냐 판수로 제한이 되는 게임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아빠 한 판만 할게요 라고 하는데 이 스타크래프트 롤 그 요즘 아이들 많이 하는 롤이라는 게임은요 한 판만 할게요. 그 한 판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은 한 판만 할게요 라고 할 때는요 어떤 게임은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게임이 있고 판수로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은 몇 판만 해라 아니면 이 게임은 몇 시까지 해라. 이제 그 정도는 자기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알아두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힘의 이양을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대요. 남자친구를 사귈 때에 내가 어디까지 이 딸이 이성교제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양해 줄 거냐. 그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네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날래? 몇 번 정도 만날래? 그럼 엄마는 그 정도까지 만나는 걸 허락해 줄게. 근데 그 이상이 될 때는 꼭 엄마한테 연락해 줘야 된다. 그건 우리 둘의 약속이야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남자친구는 엄마와 너 사이에 문제가 되는 문제의 핵심이 될 거야. 니도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뭐냐면 힘의 이양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경우에 우리 엄마도 내 남자친구를 인정해 주겠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는 거죠. 이게 힘의 이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써서 이 마찰과 갈등들을 관리를 하면요, 분명히 좋은 가치관들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자녀들에겐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용서와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자녀들을 만날 때 이제 부모님들을 이해하라고 이제 자녀들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해하는 세미나. 거기에서 부모님을 용서하라. 이제 용서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그 변해가는 기대. 부모님들이 이 너희들을 잘 교육시키고 너희들을 얼마나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답답하지 않겠나? 다만 부모님들이 하는 말투와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노여움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노여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1세기 당시에도 자녀들이 부모들을 노여워 분노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는 어떻게 푸느냐? 용서를 해야 풀죠. 여러분, 용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아량이 아닙니다. 용서는 절대로 힘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흘러내리는 힘이 아니라 용서는 분노를 가진 자가 분노를 가지게 만든 자에게 베푸는 힘의 방향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했지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사실은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해의 대부분은 부모님이 나보다는 네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보다 니는 더 못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모든 자녀에 대하여 부모님들은 나보다 더 이 세상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요, 충분히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것은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지만 네가 앞으로 용서와 책임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한다면 부모님도 분명히 너희들에게 좋은 힘의 이양으로 다가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마을에 씨름대회 같은 거 나가면 소 같은 거, 송아지 같은 거 타오시고요. 지금도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저하고 팔씨름하면 지금은 제가 이기는데 한 재작년까지도 제가 졌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이기는데 어깨도 저보다 훨씬 더 넓으세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 아버지 독대를 못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아버지를 독대를 처음 할 수 있었고요. 그 독대한 이유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였고요.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엄마들은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엄마한테 막 네가 아빠한테 얘기해라. 엄마가 얘기해달라고. 야, 네가 아빠한테 직접 얘기해라. 난 아빠한테 말 못한다. 저 아빠 오셨다 말해. 예, 무슨 일 있어? 아닌데요. 왜냐면 아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제 독대를 하고요. 그리고 결혼에 승낙을 받았고요. 결혼을 하고 저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셨는지, 왜 나한테 그렇게 고함을 지르시고, 왜 나한테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걸었죠. 그 아버지가 무슨 굉장히 왜? 뭐? 이러시거든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빨리 말해라. 와. 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뭘 했냐면 제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가 나를 왜 용서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사업이 힘들 때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 이제 뭐 나중에 뒤에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그냥 어머니한테 저를 지우라 그랬고, 근데 어머니가 안 지워서 태어나니까 이제 저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이런 얘기도 이제 중간에 다 들었고, 나는 아버지가 날 미워하는 줄 알았다. 커가면서 사실 뭐 졸업식 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아버지 미웠다.
분노가 있었다. 근데 우리 아들을 낳아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화가 막 울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우시더라고요. 그 강하고 그 꺾어지지 않고 그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도요. 우리도 그래서 저한테 말하니 미안하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우리 가족을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서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리고 지금은요 친구 같아요. 친구. 그냥 아버지가 오셔도 뭐 저희 집에 이제 막 주무시고 뭐 이러고 가셔도요. 뭐 아버지라는 느낌보다는 친구 같은 같이 텔레비 보다가 정치적 견해도 굉장히 정반대거든요. 정치적 견해도 완전 정반대라 가지고 막 둘이 막 얘기하다 막 싸우고요. 아버지 그래 간데 니네 새끼는 목사라며 막 이러면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막 이러면 막 하여튼 막 싸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별 뒤끝도 없어요. 이제 진짜로 말 그대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용서입니다. 생각했던 이제 모든 강의는 다 마쳤고요. 예, 부디 여러분들이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신앙의 충돌이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든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이 혹 무기를 쓴다 하더라도 무기를 쓰는구나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다면 나는 도구를 써야지 어쩌면 좋겠노 절대로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요.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이 결과를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목표를 삼고요. 그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